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고가의 제품을 주기적으로 사갈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고혈압 약을 사간다는 것은 고혈압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성인병에 관련된 약을 사간다는 것은 성인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고, 엘리트들조차도 돈은 있지만 이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위험 신호들이 오고 있거든요. 또한 최근 이 북한에서 들려오고 있는 소식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게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나온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객관적인 상황을 먼저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5,000톤급 북한식 이지스 구축함 제2번 함 진수식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번 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1번 함이 미리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 1번 함의 이름은 최현급, 최현함으로 북한이 명명을 지었습니다. 최현이라는 사람은 김일성과 항일무장투쟁을 함께 했던 김일성의 막역지우 중에 한 명이고, 이 북한의 공산정권 수립에 아주 막대한 역할, 그리고 6.25 전쟁에서도 북한군을 지휘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최현의 이름을 북한 측에서는 기려서 1번 함을 최현함으로 명명을 했고, 연달아서 2번 함을 만들어 놓고 진수식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북한은 보통 이제 그 측면 진수라고 해서 배 전체적으로 측면으로 이렇게 바다에 한 번에 빠지는 그런 진수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런 측면 진수를 하는 과정에서 함선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동시에 바다로 내려앉아야 사실상 성공적인 진수라고 볼 수 있는데, 한미 부분이 먼저 떨어지면서 배의 균형이 무너졌고요. 따라서 배 앞부분은 여전히 걸터져 있고 한미 부분은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여전히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김정은이 직접 현장에서 이 진수식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모든 그 사고의 과정을 다 목격을 했고요. 또한 당시 진수식에는 많은 항만 노동자라든가 이 배를 만드는 데 참여했던 기술자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실패로 가는 과정이 다 만천하에 공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이 2번 함을 만드는 데 참여를 했던 많은 어떤 기술자들과 또 책임자들이 지금 줄줄이 처벌을 받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53층 아파트는 이제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가장 야심차게 처음으로 추진했던 미래과학자 거리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바로 저 53층 주거용 빌딩인데요. 그때도 한 2년이 안 되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그 미래과학자 거리를 완공을 했거든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신도시 하나를 짓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제가 아는 몇 개 신도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특히나 이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짓고 있거든요. 10년이 넘었어요. 보통 이 정도 10년이라는 시간 정도가 걸리는 신도시 건설 사업을 북한이 2년 만에 완공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그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약 10년 가까이 흘렀는데 벌써부터 아파트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외벽에도 균열이 생기고 약간 기울어진 듯한 모습이고 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이 북한의 어떤 번개에 콩볶아 먹듯이 그런 식으로 날림식으로 이제 건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전형적인 이 북한식 보여주기 행정, 보여주기식 이런 건설의 폐단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북한이 그 이후에도 많은 신도시들을 짓고 있고, 최근에도 화성지구 1단계, 2단계, 3단계 신도시를 짓고 있거든요. 이거 다 합하면 10만 세대가 넘습니다. 이 10만 세대가 넘는 신도시들이 건설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1년, 2년은 이런 짧은 시간 안에, 또한 이 공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우격다짐식으로 인력을 갈아 넣어서 만든 아파트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더 큰 문제는 이 아파트들이 전세 행정으로서 단순히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고라도 발생이 난다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사회 내부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흉흉한 분위기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계기가 돼서 발생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북한의 내부는 매우 복합적인 그런 위기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위기는 아무래도 경제 위기겠죠.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유엔 국제사회의 그 제재가 해제가 되지 않으면서 이 북한 경제는 여전히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더해서 북한 당국의 매우 잘못된 판단과 처신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북한이 그래도 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중국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중국이 북한 당국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북한의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던 그런 과거의 어떤 그 관례가 있었는데 북중 관계가 갑자기 냉랭해지고 북한이 외교 노선을 러시아 일방으로 가면서 즉 이 푸틴에게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가면서 반면에 이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경제 한 80에서 90%가 중국에 의존하는데 그 의존도에 걸맞지 않은 행보를 가져가고 있으니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북한의 환율이 지금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건데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설정한 환율은 8,000원입니다. 그러나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환율은 2만 원. 작년에는요. 이게 가장 최고가로 치솟았을 때는 4만 원까지도 갔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 환율이 대한민국의 환율이 약 1,340원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여러분 한 5배로 뛰어가지고 6,000원, 7,000원까지 올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경제가 얼마나 요동을 치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그게 일상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북한의 내부 정보가 지나치게 완벽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내부에서 들려나오고 있는 아우성들을 들어보면은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대응책으로 꺼낸 것이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시장마저 통제를 해버리게 되면 사람들의 불만이 더욱더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 경제난 때문에 사람들이 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를 매우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매우 명확한 증거로서 여러 차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강위험설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의 상수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외관상으로 봐도 뭐 건강한 사람의 체형은 절대 아니죠. 뭐 제가 물론 비만이신 분들을 뭐 비하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그런 비만 상태가 나아지질 않고 더 가중화되어 가고 있는 걸 보면서 건강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특히나 많은 어떤 의료계 전문가들이나 대북 정보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고지혈증이라든가 또 각종 성인병을 김정은이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매우 고위급 물자들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필품이 아니라 이 북한의 어떤 38호실이라든가 매우 은밀한 루트를 통해서 북한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물품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정보당국의 능력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고지혈증에 필요한 약, 비만에 필요한 약, 특히나 이 고혈압을 좀 낮춰주는 데 필요한 약, 사향가루 같은 게 북한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것들은 사실상 매우 고가의 제품이고 그런 고가의 제품을 주기적으로 사갈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고혈압 약을 사간다는 것은 김정은의 고혈압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성인병에 관련된 약을 사간다는 것은 김정은이 성인병을 앓고 있는 것이고 이 무릎 관절을 좀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약들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김정은이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연약한 다리로 140kg가 넘는 몸을 유지하려고 하니 무릎이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은 하나의 상수다. 여기에 김정은이 더 부채질을 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고 굉장히 빠르게 후계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보를 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김정은 개인에게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명확한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갑자기 후계자를 내정하지 않고 혹은 후계자가 충분한 시간의 어떤 트레이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은이 죽게 된다면 그 후계자로 내정된 김주애의 지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위상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은은 세간의 비평과 비난과 의구심을 모두 다 감내하면서까지도 김주애를 지금 빠르게 후계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은 사실 뭐 가망이 없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폭망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어떤 그 폭망 상태를 가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지방공업 발전 계획이라고 해서 중요한 지역마다 뭐 된장이나 간장이나 뭐 설탕이나 이런 기초 생활 필수품, 기초 식료 필수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짓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10에 20승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뭐 1년에 10개씩
개씩 20개의 지역에 짓는다 뭐 이건데 그것조차도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런 공장들을 짓기 위해서는 어쨌든 건설 자재도 필요하고 설비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는 수준의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량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이 양곡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시장에서 유통하는 개개인들 사이에 유통되던 그 식량을 전면 다 몰수해서 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양곡관리소에서 팔기로 되어 있는데 그 양곡관리소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식량 가격이 여전히 안정되지 못했고 그리고 시장에 풀리면은 오히려 사람들은 시장 가격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과거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워질 정도로 북한에서는 이 안정적인 식량 조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시장에서의 식량 가격은 치솟고 있고 또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북한 당국은 더 잔혹하게 통제를 하면서 내부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최근 이 북한에서 들려오고 있는 소식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북한을 홍보하는 유튜브를 보면은 이 북한의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식료품 코너에 식품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북한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식품을 골라서 우리 한국 어떤 그 계산대처럼 그런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나가는 모습들을 자주 연출을 했는데 최근에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북한으로 돌아간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많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회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이 북한에 그 여러 가지 상품이 많다라는 걸 홍보하는 영상을 보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이 가족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좀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외에서 북한으로 들어갈 때 이 필요한 물건들을 사지 않고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런데 들어가서 정작 이제 백화점에 가서 보니까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여주기식인 거죠. 재고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상품 진열 때 진열은 해놨는데 그것을 골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마트를 갔다가 사탕 한 봉지 못 사서 나온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면서 그런 영상에 속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인터뷰를 내부에서 직접 밖으로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북한 내부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샌드타임즈 그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정말 북한의 내부가 정말 어렵구나 그런 생각.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유일한 북한의 어떤 무역 출로였는데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중국으로부터 가져가던 그 모든 베네핏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줄어들고 있는 베네핏에 대한 피해는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모든 주민들이 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나 이 열악한 상황에 대한 대처, 열악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엘리트들도 좀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이요. 엘리트들조차도 여러 가지 면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엘리트들도 이 중국과의 밀무역이라든가 공식적인 무역관계를 통해서 그 짭짤한 수익을 올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루트가 모두 막히면서 엘리트들조차도 돈은 있지만 이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내부에서의 어떤 그 위험 신호들이 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단기간 동안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은 저는 매우 큰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겠습니다. 이게 돈은 있는데 뭐 돈은 뭐 사라지진 않잖아요. 근데 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물건을 못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품이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폭리를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김정은의 경제정책인데 김정은이 작년에 북한 노동자들의 모든 임금을 일괄적으로 과거에 받던 임금에서 약 20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장을 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쌀을 사 먹지 못한다더라. 김정은이 물어봤답니다. 그 주변 간부에게. 왜 쌀을 사 먹지 못하냐? 지금 받는 월급, 당시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노동자가 받고 있는 월급이 약 7,000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 7,000원 가지고 쌀 1kg를 사기가 힘듭니다. 1kg 정도 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거기서 매우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을 해낸 겁니다. 월급이 없어서 쌀을 못 사 먹어? 그러면 월급을 올려주면 되겠네.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월급을 20배 가까이 올려주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경제학 원론을 한 1개월에다 배운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시장에 풀리는 돈이 많아지면 물건의 가격도 같이 뛰겠죠.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빠져 있다. 한 2년 전에 비교했을 때 모든 가격이 다 지금 뭐 5배, 6배 정도로 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비 전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재래식 전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비대칭 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 면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미치지 못합니다. 당연히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 면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재래식 전력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양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에 보유하고 있는 뭐 함선의 뭐 숫자라든가 혹은 뭐 육군 탱크의 숫자라든가 야포의 숫자라든가 뭐 각종 어떤 뭐 탄도미사일의 숫자는 북한이 훨씬 많을지 모르겠지만, 질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북한이 우리의 발끝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매우 현대적인 무기들을 다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군, 공군, 육군별로 나눠서 좀 비교를 하면, 해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지금 5,000톤급 이지스함 2척 만들어 놓고 막 뭐 떠들썩하게 자랑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10,000톤급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이지스함을 다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문무대왕급이라든가 또 내려가면 뭐 초계함이라든가 구축함, 호위함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전력상 잠수함, 북한은 약 7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상어급, 로미어급, 소련 시절 때 운영하던 잠수함이고, 우리는 독일이 직접 만들었던 잠수함 기술을 가져와서 우리식에 맞게 개발한 잠수함들이고, 대부분 다 신형이고 3,000톤급 잠수함들도 우리가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전력도 우리가 질적으로는 훨씬 북한을 앞서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공군은 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F-15, F-15K, KF-16, 그리고 FA-50 경공격기, 그리고 가장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F-35B 이런 스텔스기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고, 조기 경보기도 우리는 4척이나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 뭐 다목적 폭격기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적인 면에서 북한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 기종은 미그 29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 기종인데, 이게 80년대 나온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도 단열 레이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 길이에 훨씬 못 미치는 그 레이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상대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육군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지금 뭐 전차를 보면 3.5세대 그런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3.5세대 4세대 전차로 나아가고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2세대 혹은 3세대 초반의 전차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매우 수량이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K1, E1이라든가 뭐 K1이라든가 그리고 K2 전차라든가 이런 다량의 3세대,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대가 안 되고요. 우리 천무 미사일이라든가 뭐 우리 현무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탄도 미사일들, 이런 것들도 질적인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북한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KF-11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첫 국산 전투기죠. 아마 2016년부터는 순차적으로 공군에 배치가 될 예정이고, 이미 퇴역한 F4 팬텀 같은 기종들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팬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60년대부터 사용을 했던 비행기인데, 그런 팬텀이나 F5, 제공호 이런 비행기들이 이제 다 은퇴를 하면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매우 신형 기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부분적 스텔스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형상만 봤을 때에는 F-35와 F-22 랩터와 굉장히 유사한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형만 봤을 때도 굉장히 멋있는 비행기예요. 그러나 북한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북한은 최근에 무인기 개발에 좀 몰두를 하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마크 리퍼 같은 그런 무인 공격기, 무인 정찰기들을 그 외형만 본따서 북한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그런 기술이 과연 있을까? 이게 뭐 외형만 닮은 걸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잘 뜰까? 잘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5,000톤급 잠수함 이번함 진수 과정에서 벌써 그 결함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공업력,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북한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첨단 산업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무기는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무 미사일입니다. 현무 지금 5가 공개가 얼마 전에 됐는데, 그 현무 5의 탄두 중량이 7톤 정도가 된다고 하죠. 7톤이면은 지금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탄두 중에서는 이게 가장 큰 중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현무 6, 현무 7이 이미 우리는 개발 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현무 6급, 즉 탄두 중량이 11톤이 넘어가는 그런 미사일을 한 4개 정도를 묶어서 쏴버리게 되면 이건 전술 핵탄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현무5가 북한에게 위협적인 이유는 이게 벙커 버스터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하 300m 깊이를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이 묵고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당 청사 밑에 있는 그 김정은의 벙커를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벙커 버스터를 쏠 때 어떻게 쏘냐면 한 발만 쏘지 않습니다. 한 10발 정도를 같은 곳에 쏴요. 그러면 첫 번째 탄두가 들어갔을 때 한 300m 규모의
규모의 깊이를 날려버리죠. 그러면 그 두 번째 미사일은 600m, 세 번째 미사일은 또 900m 이렇게 계속적으로 파고듭니다. 저 김정은이 얼마나 깊이 숨었든 얼마나 단단한 벙커 포스트에 숨었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결심만 하면 김정은의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딸깍 한 번으로 김정은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무5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탄두, 중량도 의미가 있지만 이 벙커 버스터의 능력 그리고 매우 정밀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현무5는 굉장히 요격도 쉽지 않습니다. 회피 기력이라든가 이 종말 단계에서의 또 재상승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방공 시스템으로는 우리 현무5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위력적인 미사일이죠. 두 번째는 F-35 스텔스기입니다. 스텔스기가 무서운 건 아무리 우리가 탐지 능력이 뛰어난 레이더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사정거리가 긴 지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뭘 탐지를 해야 쏘죠. F-35A는 탐지가 안 됩니다. 이 레이더에 보면은 새 한 마리 크기만큼의 정도의 크기로 표시가 되거든요. 즉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새인지 비행기인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 먹고 F-35A의 타우로스 미사일 우리가 지금 독일로부터 타우로스 미사일을 대거 수입을 했는데 이 타우로스 미사일은 공대지 벙커 버스터 미사일입니다. 현무는 지대지 즉 땅에서 발사해서 땅으로 내리꽂히는 미사일이라면 타우로스 공대지 미사일은 항공기에서 발사를 해서 벙커 버스터 역할을 수행한 미사일이거든요. 즉 전혀 탐지가 되지 않는 비행기가 날아올라서 전혀 탐지가 되지 않는 타우로스 스텔스 기술이 들어간 타우로스 미사일을 얻어맞게 되면 김정은은 언제 순식간에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 신변 안전에 대한 그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재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적인 카드는 그 독재자 한 명을 제거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물론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유고에 처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사람을 다시 뽑을 수도 있고 대행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죠. 김정은이 사라지게 되면은 벙커버스터 여러 발 얻어맞고 김정은이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독재자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벙커버스터죠. 저 벙커버스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타우로스 미사일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매우 위협적입니다. 이게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많이 다니잖아요. 현지 시차를. 이 F-35A는 하늘에 떠 있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그 피스아이라고 해서 조기 경보기가 있거든요. 피스아이가 저기 한 춘천쯤에 떠가지고 이렇게 북한을 바라보면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김정은이 어쨌든 차를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김정은의 차를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있어요. 어디로 이동하는구나가 보입니다. 그 이동하는 차에다가 현무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김정은 차량은 그냥 통닭구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뭐 옛날처럼 우리가 뭐 차량에 폭탄을 설치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딸깍 한 번이면 김정은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능력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그 지속 능력이 크게 부각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전쟁 양상을 봤을 때 아무리 가진 화력을 한 번에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들어맞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단기간에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단기간 일주일 만에 끝나지 않는다면 전쟁은 한 달, 두 달 이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보급 능력이거든요. 북한은 이 보급 능력이 결정적으로 떨어집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보급 물자 가운데서 가장 심각하게 북한이 걱정을 하는 게 유류거든요. 탱크를 이동시키려고 해도 기름이 필요하고 항공기를 띄우려고 해도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 북한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기름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전략가 전술이 있어요. 북한이 취약한 지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우리는 그 유류 저장고부터 날려버릴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은요, 북한이 어디에 어느 깊이에 유류를 저장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유류 저장고를 한 번에 날려버리게 되면 북한은 일주일도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러시아 후방에 있는 유류 저장고라든가 뭐 보급 물자 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때리면 아무리 물자가 많은 러시아라 할지라도 그 보급 물자가 공격을 받게 되면 다시 그것을 채워넣는 데에는 한 달에서 두 달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달에서 두 달의 시간 동안 공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동안의 반격을 꾀할 수 있는 겁니다.
적의 보급 능력을 약화시키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나라는요 정말 많은 항구와 정말 많은 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구와 공항은 잘 보호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보급 물자를 다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보유하는 항구는 7개가 되지 않아요. 이 7개의 항구를 우리가 무력화시키면 북한은 보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오가는 철교는 2개밖에 없습니다. 이 철교를 우리가 미사일을 쏴서 무너뜨리면 북한은 보급 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비축되어 있는 보급 물자를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비축되어 있는 보급 물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미의 어떤 그 감시 자산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금 국정원장 내정자가 이종석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고 이분이 굉장히 북한의 김정은의 우호적인 분입니다.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뭐 차기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뭐 진영이 갖춰져 봐야 알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던 이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진보 정부들은 이 북한과의 대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그 이벤트가 지지율에 도움이 됐었거든요. 지지율을 위해서는 무엇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그러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과의 대화를 잘 한다고 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좋아진다고 해서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모두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던 김대중 정부 때 북한은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던 2002년에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그 의도적인 도발을 통해서 6명의 해군 용사가 산화했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우리 북한과 관계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북한에 가서 공연을 하기도 했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때 뭐 했습니까?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진행을 했고 핵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즉 우리와의 관계가 아무리 좋고 우리가 어떤 선의를 가지고 북한에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시계와 북한의 목적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설정을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이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남북관계 개선? 남북한 통일일까요? 아닙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독재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 오직 그들의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에 맞춰서 남북관계는 항상 이용이 돼 왔던 것이고요. 이런 과거의 실패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는 게 먼저겠죠. 제발 이 북한과의 관계를 이 이벤트를 통해서 단지 한 1년, 2년간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남북관계에 마치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의 독재 정권의 그 본 모습을 직시하는 것이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들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을 멈추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 책이 나왔습니다. 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제 자서전 느낌의 에세이를 제가 출간을 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한 2년 전쯤에 20대 대학생들과 제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유가 그날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자유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낡은 얘기를 하냐, 지나치게 뭐 보수 우파의 얘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다 소중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인데 태어날 때부터 마치 그 자유가 공기처럼 당연했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그 자유라는 가치, 자유라는 무게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저의 얘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사회에 자유가 무엇이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했고 또한 자유를 한번 잃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